정치카페 테라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카페 테라스 마담 이정미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네요. 오늘 테라스는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종강 선생님과 함께하는 테라스 L. 우리 사회 노동 문제를 쏙쏙들이 들여다보기로 했죠. 하종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또 노동 현안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보니까 며칠 전에 또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여의교 위에 또 20m 고공농성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네. 보니까 그 택배 노동자들한테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노동 3권에 보장되어 있는 파업이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막 수십억씩 손해배상 청구하는 이 사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나라가 없죠. 그렇죠. 네, 중상에. 그럼 법원에서는 또 배상하라는 결정이나 판결을 하잖아요. 네. 노동문제 사건은 대표적인 이게 사회법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법률은 사회법이거나 시민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관들이 주로 시민법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법은 이렇게 민사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네. 그 시민법과 사회법은 그 원리 자체가 다른데, 우리가 익숙하게 공부한 말 중에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시민법 원리입니다. 네. 근데 실제 이 법이 먼저 체계화됐어요. 중세 봉건사회 해체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니까 이제 뭐 평등한 법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전혀 인간이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출현했는데 그게 사회법입니다. 네. 사회법은 만인은 법 앞에 불평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평등해진다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노동법은 사회법입니다. 네네. 노동자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사용해서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그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한국의 이제 법관들은 노동자가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서 빌렸다가 갚지 못한 거와 같은 원리로 판단하는 거죠. 예, 사회법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예. 시민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공부 엄청 많이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사회법 측면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이제 그 파업을 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한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파업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손실이 발생했다. 그 매출 손실이 얼마다. 이걸 회사가 청구하면 그걸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손해액 중에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규명해야 돼요. 그 회사가 재산상의 비밀, 그 영업상의 기밀을 다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런 엄청난 손배 가압류 사태가 생겨서 이걸 해결하자고 만든 단체가 이제 손잡고잖아요. 네네.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네. 이제 줄여 손잡고.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네. 이건 또 길게 근데 얘기했네. 어쨌든 네. 빨리 이 너무 더운 날에 그 꼭대기에 그렇게 자꾸 올라가는 일이 좀 이제는 그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좋겠는데. 택배 노동자들 최근에 많이 조직했어요. 네.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이제 그 송곳이라는 최규석지 작가 보면은 프롤로그로, 그러니까 1편이 올라오기 전에 맛보기 만화로 올라온 짧은 만화가 있는데, 네. 그 보면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부로 6개월 동안 일했지만 오토바이를 고장냈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청년 사건을 그 구고신 씨가 네. 정말 한 방에 해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택배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택배 노동자들 몇백 명이 모였을 때 이제 갔더니, 우리 지금 오늘 몇백 명이고 이제 1000명이고 우리 1년 안에 12,000명 조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원래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그냥 택배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들이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트럭을 자기가 소유하게 해서 자영업자로 만들어버리면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사가 전혀 지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고공에 올라간 거는 이 문제를 사회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나와 우리 이웃들의 삶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 정치카페 테라스 36번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하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 반에 서거했습니다. 2009년 노무현 잔혹사를 파헤치는 만화가 출간됐습니다. 만화 노무현. 그의 마지막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 오늘은 발로 뛰며 노동 문제를 취재해온 기자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이한희 기자님 함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미디어 오늘 이한이라고 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네. 언론 매체를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게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저희가 유명한 매체는 아닌데요. 그래도 오래됐어요. 예. 20년이 올해가 20년 됐고요. 주로 미디어 비평을 하고 있고, 근데 네. 미디어 비평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사실 이 기사가 정말 올바른 기사인지 보려면 현장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도 같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럼 다른 분들보다 다른 기자님들보다 2배를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그렇진 않아요. 현장도 봐야 되고 기사도 봐야 되는 예. 네. 예. 아무튼 아무래도 뭐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뜨거웠던 뉴스는 그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이건 것 같아요. 6030. 어쨌든 뭐 6천 원대로 이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보니까 정부가 뭐 매년 그 1,000원대씩 계속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뭐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최종 결론은 이제 오늘은 이한희 기자가 이야기 많이 하시면 되고요. 네. 제가 이한희 기자를 모십시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이 방송이 그냥 저만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둘이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보조 진행자고 중요한 게스트가 한 분씩 모시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런 말 많이 안 할 거고. 안 돼요. 예,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오늘 또 미디어 투데이 이 언론이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디어가 보도하는 주제가 워낙 여러 가지니까 제가 그 미디어 오늘 기사를 쭉 보다 보면 이 기자분들이 그 모든 분야의 전문가적 식견을 갖추게 된 겁니다. 노동 현장도 저보다 더 많이 찾아가고요. 네. 그래서 이한희 기자가 최근에 쓴 기자 목록을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7월 달만 들어서도 법망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 만드는 출판사. 저 이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최경환 덕분에 최저임금 올랐다는 동아일보. 네. 노조 파괴 논란 갑으로토텍 돈 주고 인터뷰 내보냈나? 408일 굴뚝농성 최강호 내려온 지 2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뭐 힘들고 위험한 일은 물량팀에 얼마나 중지도 몰라. 이건 이제 조선소의 그 비정규직 가청 노동자들 이야기거든요. 병원 청소 노동자 메르스 때문에 임금이 깎인 건가요? 네. 메르스 사태로 본 삼성 직업병 문제, 뭐 경청 앞에서 구호 외쳤다고 연행의 휴대폰 압수까지 뭐 이런 걸 틈틈이 썼어요. 그러니까 기사 제목만 쭉 봐도 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알 수 이분이 있는. 노동 문제만 담당하는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보니까 여기 뭐 왜 돈 안 받았냐고 나이 들었으니 목소리 내야지. 이건 밀양 사건 네. 취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이건 성소수자 문제 인터뷰 네. 기사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해킹팀. 네, 해킹 프로그램 네, 기사도 국정원. 쓰셨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본산 가리비 7톤 원산지 위장에 들어오려다 적발.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은 안 하나? 국방? 안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나오지 않고 이한희 기자 오시면 모든 문제를 충분히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관한 것도 충분히 취재하셨으니까 네.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게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이제 최저임금이 450원, 8.1%가 올라서 네. 월 126만 270원 네. 이렇게 이제 내년부터 실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노동계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는 올려야지. 이거 고작 이거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또 한편의 언론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네. 예 어떻게 이 언론 보도의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주로 사람들은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고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근거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일보 그 기사고요.
경제 침체 속 최저임금 8.1% 인상 지나치다. 그 다음에 매일경제 최저임금 8% 인상됐으니 노동계는 임금 피크 합의해야. 그리고 네. 한국경제 아파트 경비원 해고 유사 사례 줄 이을 듯. 그리고 아시아투데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궁지로 모는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근데 이런 논리가 사실 반쪽짜리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논리를 하나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먼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런 경우는 사례를 인용을 하더라고요. 뭐 이제 PC방 주인이 이제 언론사에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13년 동안 한국 16개 시도에서 최저임금과 고용 호가의 상관관계를 봤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네. 하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 3월 뉴욕타임즈 기고문에서 그런 논리대로라면 최저임금이 높은 주에서는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맞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 그 방송에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노동자의 삶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좀 선생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충분히는 안 하고 그냥 잠깐 했습니다. 네. 수박 겉핥기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다수의 언론들은 이번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실제로 이걸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지난번에 최저임금제 이야기할 때 시간당 10,000원 주장하는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직접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있는 청년 유니온 조합원이 네. 와서 여러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이 좋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나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내가 40년 만에 처음 들었다. 네. 그러면서 내심 이제 각자 짐작한 액수는 있어요. 시간당 10,000원은 사실 좀 어렵겠고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 개인적으로 생각한 최저선이 2자릿수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사실 2자릿수는 올랐어야 돼요. 이번에. 네. 타이밍이 좋은 이 상황에서 그저께 안 오르면 다른 때는 더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게 되면 물론 기업은 부담이 생기는데 기업이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 임금이 낮을 경우에 얻어지는 유익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로 인해서 수요가 창출되는 거 오히려 경제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부가가치 유발계수 또 취업 유발계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노력을 들였을 때 얻어지는 이익 효과를 비교하는 지표잖아요. 네. 그런데 수출이나 투자보다 소비가 노동자가 얼마나 소비할 역량을 갖느냐가 굉장히 높고요. 취업 유발 개수는 소비 역량이 높아지는 게 거의 다른 것보다 자릿수가 달라지게 높아져요. 8% 다른 9% 이런데 취업 유발 개수가 소비는 한 10몇 %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의 수출이나 투자보다 노동자 임금을 올려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게 경제 가장 유익한 선택인데 문제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업 편향이기 때문에 영업 가능한 정책이 채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한희 기자님 여기 그 최경환 덕분에 최저임금 올랐다는 동아일보 이거는 뭔가요? 이게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잘해서 최저임금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근데 조선일보는 또 달라요. 조선일보는 최경환 너 때문에 노동개혁을 망가뜨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표현을. 네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은 임금 피크제랑 바꿔 먹을 수 있는 카드로 쓸 수 있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했던 아침 신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을 보면은 뭐 결국은 정부까지를 공격하면서 상당히 네. 어떤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측에서도 이제 불만이 있지만 그 당시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뒷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눠봐야 될 얘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들은 건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 위원들은 계속 회의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사용자 위원들은 물론이고 그 공익위원들도 반대를 해요. 근데 제가 그 회의 속기록을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반대하는 논리가 네. 이거를 녹음을 해서 녹취를 푸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공익위원께서 하신 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풀어준다 그래. 녹취를 우리가 풀어드릴게요. 그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황당하죠. 네. 그럼 그리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뭐 반대하는 여러 사용자 측의 논리 중에 황당 발언들도 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많은 네. 임금이 필요하냐. 저 뭐 주유소에 가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 답답하다. 뭐 이런 발언들이 이제 트윗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좀 전달이 됐기도 했고, 그리고 그 홈플러스 노조 지회장이셨던 김진숙 지회장님의 그 트윗 글이 SNS상에 올라왔던 글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많이 줬는데, 저는 이제 그 쭉 긴 글 중에 제일 제 가슴을 이렇게 좀 뭐라고 이렇게 마음을 확 때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위원들은 자신들이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임금을 못 올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조합원들이 이제 그 노동자 측 위원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금액 얼마가 아니라 우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평범한 아줌마들이 수십 년 어떻게 일했는지, 노동의 대가라 하기에 지금 임금 수준이 얼마나 부당한지 그것을 얘기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진짜 이 참 70년의 전태일이 그 대학생 친구 한 명. 뭐 이런 마음과 같은 그런. 김진숙 의원이 하는 말 듣고 사용자 위원이 정말 그러냐 이렇게 물었다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네네. 이게 말하면 이제 공익위원 아닌 거죠. 공익위원이 이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공익위원이 일정 구간을 제시하고 요 내에서 빨리 타결 지어라. 네. 이걸 이제 심의 촉진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이었던 거죠. 네. 노동자위원은 이미 그 구간 딱 제시될 때 야, 저 내에서 우리 합의할 수는 없다. 근데 심의 촉진 구간 안에 설정된 금액보다 더 적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최고 금액보다. 예. 어쨌든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는데 이 신청 기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이제 고시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20일 걸로. 정도 있죠. 예. 신청 기간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전망을. 근데 그 20일 내에 이게 바뀔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이 동원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민주노총이 총파업 뭐 오늘 딱 날짜 잡고 있지만 그래서 개인적인 전망은 그냥 이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렇다 하더 최선을 다해 봐야죠. 그 예. 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제 올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뭐 우리가 이후에 이게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총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남겨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셨는지. 제 개인적인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했던 2014년 미혼 단신 노동자 평균 생계비가 155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건 넘어야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품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는 사실 인간다운 생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한희 기자님은 어떻게 총평을 저는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의가 공개가 돼야 되고 네. 사용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가 돼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네. 그래야 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지 않을까. 네, 내년 심의위원회는 제가 자원봉사 가겠습니다. 녹취를 풀러.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떤 역사학자들이 그걸 다 발굴해서 영원히 남게 된다는 부담이 있으니까 네. 좀 신중하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민주노총이 뭐 2차 총파업을 각 지역별로 진행을 한다고 하고 한국노총은 지금 그 김동만 위원장께서 삭발을 하고 천막 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보니까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들이더라고요. 청장년 간의 상생고용, 원화청 간의 상생협력,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상생
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뭐 이런 5개 분야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이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거는 이것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죠. 예. 도대체 일단 임금 피크제가 뭔지, 이것이 왜 실행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한 그 최저임금제 이야기할 때 사실 최고임금제가 먼저 생겼다. 인류 역사에 이런 네.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말에 최고임금제에 변형된 자본주의적 형태가 이제 임금 피크제입니다. 네. 사실 번역하면 똑같은 말이잖아요. 임금 피크제가. 처음에 이게 생길 때는 너무 고령화가 돼서 업무 능력이 저하되면 그 저하되는 것만큼 비례해서 임금은 좀 줄여야 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업무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임금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합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55세부터 60 사이가 제가 딱 이제 60인데 사실 가장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나이거든요, 지금. 업무 능력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세계 노벨 경제학상을 그래요? 받았던 예. 사람 세 사람 이름도 정부에도 지금은 이제 요연령대가 업무 능력이 저하되는 나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른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네. 근데 본래 처음에 도입된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 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 피크제 용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정년이 60세로 늘어나게 되니까 네. 내년부터 공기업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게 적용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략 55세 정도로 돼 있는 정년이 5년쯤 늘어나게 되니까 그 5년만큼은 임금을 계속 좀 저하시키는 게 어떠냐. 그리고 55세 임금을 최고로 묶자는 거죠. 네. 이게 정부 주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임금을 어떤 수준으로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디를 찾아보니까 신용보증기금인가 그 회사에는 3년이 지나면 35%까지 줄인다 뭐 이런 것까지 나와 있던데. 지금 뭐 최초로 적용됐다 이런 뉴스가 국민은행, 아니 KB 거기는 55세를 피크로 해서 그 예. 다음에 거의 50%를 네. 낮추는 것으로 얼핏 기사에 본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제가 이 기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58세 정년 보장을 해서 55세부터 1년 차는 75% 주고 2년 차는 55% 주고 3년 차는 35%밖에 안 주는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연령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예. 60세 지난 다음에 한 65세 정도까지 70세까지 일할 때면 모를까. 지금 정부가 왜 60세까지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충분히 그때까지 업무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지금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60세 지난 다음부터 적용하면 모를까 정년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고령자 임금을 절감하자 이런 기업의 요구가 그냥 반영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유연하게 글로벌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근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축적되는 이득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들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 좀 원래 일자리를 오랫동안 가졌던 그 장년층들, 노년층들이 조금 양보를 해서 청년들 일자리를 늘려주자.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정말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한 번 입사한 사람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있는데 좀 양보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도 좀 주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요. 그건 절대로 청년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그건 네. 연구 결과가 한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그건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얘기할 텐데 네. 그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나왔어요. 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외국 자료 말할 것도 없이
일단 장년층하고 청년층이 세대 교체가 안 돼요.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난 성과가 없다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연구소 제목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우리 그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점부터 좀 들어보죠. 이거 관련해서요? 예, 임금 피크제 청년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사실 취재 현장이라고 할 게 별로 없는 게 일단 지금 당장 와닿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아시겠지만 사안이 보통 이제 기사화되는 건 되게 자극적이고 뭔가 투쟁이 있다거나 근데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만 그나마 좀 얘기가 나오고 노동자들이 사실 이렇게 확 느끼지 못하는 임금 피크제 경우가 많아요. 저지를 외치면서 또 고공농성을 해야 되겠네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 일자리에 관련한 거를 되게 많은 사실 저도 노동자고 제 친구들도 다 노동자인데 제 친구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 일자리 늘어나니까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직종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55세 이상의 어떤 노동자들이 하는 일과 20, 30대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직종 분리가 있어서 연관이 되지 않는데도 그런 거에 되게 쉽게 그러니까 청년들 설득이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가 계속 확보가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내 앞 세대는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 직장이 확보가 돼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또 하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저는 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기대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된 거고요.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임금 피크제가 도입돼 버리면 임금은 줄어요. 기업 노동 비용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네. 강제 적용되니까. 그런데 줄어든 만큼 채용하는 건 그건 기업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줄어드는 건 강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전국에서 시행이 되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채용하는 것은 그건 기업이 하기 나름인 건데 한국 기업이 자신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좋은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되게 어디에서 멈추게 되냐 하면 기업이 지출이나 비용을 늘리는 대목에서 거의 다 멈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들이 대개 보면 정부가 발표할 때 언론에 크게 보도돼요. 그리고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 또 한 번 보도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개 사라져요. 왜냐하면 기업이 자신들의 지출을 늘리는 대목에서 결사적으로 그걸 방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도됐던 많은 좋은 정책들이 되게 유야무야해지는 것이 그 대목에서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청장년간 상생 고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은 방어를 하려고 하지만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장년층의 임금을 줄이는 아주 무리수까지를 두면서도 이거를 실행할 때 청장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이렇게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럴 의지가 노동자 없을까요? 임금이 많아져서 네. 국내 총생산 중에 노동소득 비중이 높아져 가지고 창출되는 일자리 수가 네. 기업의 노동 비용을 절약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2012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이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2011년에도 거의 비슷한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뭐냐 하면 중고령자 고용 증가와 청년층 고용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네. 그리고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그 조기 퇴직이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이런 선험적인 예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확실히 줄어드는데 기업이 채용하는 것은 지금보다 많이 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채용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채용만 하던 것을 지금은 채용하면서 지원까지 받는 거로 바뀌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네. 어차피 채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대기업은 이제 기업 지원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건 대기업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혜택입니다. 네. 채용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그 혜택도 못 받고 대기업은 고령자 임금은 절감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채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채용하면서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되는 잘못된 정책인 거죠. 예. 선생님 말씀에 약간 덧붙이면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덧붙이세요. 다 말씀하셔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의 사례는 이미 프랑스 같은 데서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지금
몇십 년 전에 이미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르고 한다는 게 아닌 거죠. 이 똑같은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임금 피크제의 확산이나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청년층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는 아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임금 피크제가 이렇게 단순한 것만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금 체계를 굉장히 유연화시켜서 뭔가 기업 경쟁력을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입사 초반 호봉제, 중반에 뭐 성과급제, 그다음에 후반에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전반적인 임금 체계 자체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노동 유연성 문제인데요. 네. 유연성은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도 몸이 경직된 게 좋습니까? 유연한 게 좋습니까? 경직되면 부러지잖아요. 유연한 게 좋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 이 유연성이 기업이 채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굉장히 쉽게 채용했다가 쉽게 해고한다는 거죠. 네. 이걸 되게 수량 유연성, 기능 유연성, 임금 유연성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량 유연성은 필요할 때 많이 채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쉽게 해고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임금 유연성은 예전에는 입사 동기생은 대개 퇴직할 때까지 임금이 같았어요. 근데 이걸 다 차별을 해서 성과고 많이 도입하고 다양하게 임금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임금 유연성이고요. 네. 기능 유연성은 예전에는 직원이 그냥 한 가지 업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자리를 비우고 뭐 출산이나 질병으로 자리를 비우면 그 일을 할 사람을 채용해요. 근데 지금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 기능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의 업무를 절반씩 더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기능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취업 5종 세트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한 가지 기능으로 취업하기 없다는 네. 거죠. 이게 노동 유연성 관계가 있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기업의 유연성만 생각해요. 근데 다른 나라가 노동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에 기여한 예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미국의 레이고노믹스에서도 동시에 추진된 게 뭐냐 하면 노동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같이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가 노동 유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에 유행했던 표가 있습니다. 영어로 딱 4단어짜리 문장인데 같은 주차장 다른 사무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노동자가 차를 몰고 같은 주차장에 출근을 해서 주차했어요. 어제까지 주차장 앞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더니 오늘부터 주차장 뒤에 있는 회사로 출근하더라. 네네. 근데 이 노동자가 언제 또 주차장 왼쪽에 있는 회사로 옮길지 아무도 모른다더라.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입맛에 맞는 노동자를 쉽게 채용하고 해고하는 유연성만 높인 것이 아니라 네. 노동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유연성을 같이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보수 언론이 미국의 기자들을 한 달쯤 보내서 미국 노동 유연성을 특집으로 막 전면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해고 쉽지만 재취업 더 쉽다. 이게 유연성은 양쪽이 동시에 추진돼야 돼요. 네네. 만약에 한쪽만 추진되면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파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우리는 기업 유연성만 강조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기업 유연성과 예, 기업 유연성이 높아져도 우리가 겁내지 않으려면 취업 유연성이 같이 높아져야 돼. 이건 우리는 반쪽은 안 되고 있는 거. 심지어 레이고노믹스나 대처리즘 속에서도 이게 추진됐는데 우리는 지금 반쪽만 하고 있는 취업의 겁니다. 문턱이 엄청 높은 경직성에 놓여 있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를 계속 이야기하면요. 네. 노동자의 다른 부분 쪽에서 위축이 돼요. 그 한국에서 임금 피크제를 정부가 처음 들고 나온 게 1998년으로 저 기억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에게 이거 적용하겠다. 네. 대대적으로 시도했다가 결국 이게 어떤 결과가 끝나냐 하면 정년 단축하면서 끝났어요. 네. 그때 교원 정년이 다 그때 단축된 거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다른 어떤 부수적 효과 이런 것도 아마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최소한 뭐 임금 인상에 좀 억제되는 효과 이것만도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전폭적으로 다 실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효과는 가져오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임금 피크제가 이제 그 기업 자체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30대 기업
벌써 한 55% 정도가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을 또 공기업 평가에 지금 그거 포함시키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공기업들은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뭐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될 것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려면 이제 취업 규칙에 나와 있는 어떤 근로 조건, 서로가 이게 네. 계약했던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취업 규칙 문제가 다시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이렇게 화두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 뭐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취업 규칙이 뭔지 좀 뭐 이렇게 자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취업 규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이 변경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또 다수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그럼 또 내가 말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네. 인사관리 규정, 상별 규정, 뭐 상여금 지급 규정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사와 관련된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취업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 회사의 취업규칙 요 세 글자 붙여 있는 문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건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근로기준법 보면요. 취업규칙은 항상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또는 비치하도록. 네. 예전에 노동상담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취업규칙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회사가. 그래서 노동자가 취업규칙 보자. 그러면 찍혔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야 취업규칙을 겨우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취업규칙은 항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했습니다. 노동지방사무소에 이걸 이제 고소나 고발을 하거든요. 한 번은 인천 지역의 한 공단 사업장인데 그 진정서를 냈더니 법적 처리 기간이 되게 25일입니다. 네. 근로감독관이 어떤 회시를 보냈냐 하면 그 회사는 보니까 캐비넷에 비치하고 있더라.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아니라고 사료됨 이런 게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캐비넷 비밀번호를 회사 정문에다 붙여놔야지. 그러니까 그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고 이걸 지금 한국 대법원이 하고 있는 거죠. 쌍용차나 콜트콜텍 사건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저녁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그럼 그 근로감독관을 노동부 본청에 우리가 고발하자. 네. 그래서 노동부 장관 기하로 어느 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더라. 이게 옳은 해석인지 판단해 주시고 만약 옳지 않았다면 그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냈어요. 며칠 뒤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부가 필요하십니까? 갔더니 한 20부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랬어요. 가니까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 29부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던데 그게 이제 취업규칙이에요.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제한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근데 취업규칙 변경은 딱 두 가지예요. 이익 변경, 불이익 변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할 때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불이익 변경은 노동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미 많이 무력화됐습니다. 비정규직이 왜 합법화됐냐 하면요. 예전에 없던 비정규직 규정을 회사가 새로 만들어서 신규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비정규직은 기존 노동 조건보다 굉장히 낮은 조건이기 때문에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나 노동자가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송을 제기하면 이 비정규직 채용 자체가 위법 무효여서 바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기 네. 때문에 효력이 없다. 이게 오랫동안의 판결이었어요. 네. 근데 외환위기 직전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기업의 입장이 법원의 판결에 반영되기 시작하더니 어떤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위법하게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고 해도 그 변경 시점 이후에 취업한 노동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 이게 효력 배제 사유가 없다. 이런 아주 어려운 말들을 판사들이 쓰면서 기업에 유리한
판례를 만들려고 공부 많이 한 거죠. 제가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네. 딱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기득 네. 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으므로 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런 게 8규명에 나오더니 그러면 회사는 이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의 예전에는 한 사업장 내에 다른 조건이 존재하는 게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회사가 비정규직 규정을 새로 만들면 그 규정 만든 다음부터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 거고 기존 노동자들은 이의 제기할 수 없게 돼서 이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효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네.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비정규직과는 달리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정년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내년부터 이미 예. 60세까지 의무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든 동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정년은 60세까지 연장돼요. 네. 300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되고 그 소규모 사업장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임금 피크제에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피크제 동의하지 않아도 어차피 정년은 60세까지 연장되니까 지금 이 법에 임금 피크제가 실시돼야만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아마 정부가 가슴을 치고 있을 텐데 야, 그런 전제를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60세까지 정년 연장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려면 기존의 임금이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네. 과반수 이상 노동자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금 피크제랑 항상 취업규칙 변경이 예.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근데 노동부에서는 계속 그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사 합의 없이도 네. 이제 이것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비정규직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지만 이건 케이스가 다른데 이 다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아직도 그거 안 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안 되고 있어요. 예. 우기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예를 들어서 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용어는 언제 사용되냐 하면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네. 규정에 있지 않아요. 그게 아주 애매해요. 그럼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기초로 판단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밉게 보였다고 칩시다. 갑자기 뭐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전 정도로 발령을 낸 것이 과연 불이익한 인사이동인지 아닌지 기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즘엔 KTX가 굉장히 빠르니까 대전 정도 출퇴근 1시간 정도면 가능하니까 만일 회사가 그 KTX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건 부당한 부성의도로 볼 수 없겠는데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인데 네. 법의 기준이 있으면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이미 법의 기준이 있어서 네. 이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노동부가 이걸 행정 지침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기존법보다 하위 규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까지 판단을 갈 필요가 없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유롭게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불이익 변경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와 맞물려 있냐 하면 바로 국회법 개정하면서 정부가 모법에 저하되는 기준을 마련했을 경우에 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네. 이게 정부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한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세월호법이 네, 아니라 맞습니다. 이 노동법 문제도 같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일이 그렇게 국회법이 그렇게 처리됐으니 이 문제도 또 그렇다고 계속 정부가 우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만약 이런 지침을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하위 규정을 만들어서 네. 시행하게 되면요. 그 규정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아마 받아봐야 될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과연 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할 거냐에 또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 법 질서를 완전히 행정부가 다 흔들어 놓는 거 아닌가요? 본래 노동법에는 노동법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하위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근데 대표적으로 이걸 더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거 아직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작년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혁이라는 거 나오면서 같이 나왔던 거 맞죠? 노사정 합의로 이걸 하려고 네, 했던 맞아요. 거죠. 네. 근데 네, 합의에 알겠죠. 실패한 거죠. 그렇죠. 한국노총이 네. 탈퇴 선언하면서 네, 5대 맞아요. 절대 불가사항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는 실패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노동자 대표가 합의해 주길 바랐을 겁니다. 네. 너무 지나치니까 합의하지 못한 거고
정부에서는 이만 추진을 할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절차가 필요 없거든요. 네. 행정 지침은 그냥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면 되고 간부에 실으면 되는 거니까 그 전에 무슨 합의해야 될 절차는 없어요. 다만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 과연 그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고 사회 어떤 시민사회 세력도 여기 동의하지 않는데 이걸 후한무치하게 밀어붙일 만큼까지 가겠느냐. 그런 막가는 정책을 과연 펴겠느냐. 이건 약간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미 그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거죠. 근데 그것도 보면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도 막 개별적으로 다 전화해서 동의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과반수를 넘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보면은. 근데 취업 규칙이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업 규칙을 취업 불이익하는 거를 사용자가 이렇게 뭐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걸로 하게 되면 임금 피크제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악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음독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분이 계신데 그날 아침에 그냥 와서 종이를 하나 주면서 되게 쉽게 뭐 이렇게 변경되는 거고 이렇게 변경되는 거니까 사인하라고 했대요. 노동자들한테. 근데 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인하신 거죠. 잘 안 읽어보고. 근데 신설되는 조항을 보니까 뭐 회사에 있는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을 때 해고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서비스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회사 사장이 노동자를 차에 태운 다음에 배에 태워서 섬에 가서 노조를 탈퇴하라고 몇 시간 동안 막 예. 계속 회유하고 공작한 게 있는데 사실상의 납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런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취업 규칙이 생겨버리면 이 사람의 해고는 정당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각을 3번 하면 뭐 해고한다. 이게 사회 통념상 맞아라고 회사가 예를 들어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부는 임금 피크제 안에서만 주장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정부가 마련한 안은 정년 60세에 따른 임금 피크제 실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믿는 사회 통념성 합리성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게 국민의 과반수는 국민투표에 붙여보면 동의할 것 같아요. 정말요? 지금 대개 이제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맞습니다. 기득권자 시각이 굉장히 강하기 네. 때문에 아마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그럼 여길 임금 거예요. 그럼 60회까지 일을 정년을 하게 해주면서 임금 조금 깎겠다는데 그게 맞지 않아? 이걸 정부는 이제 통념상 합리성으로 볼 거고 그걸 보고 정치적인 산수를 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정교조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걸 통보했거든요. 그것도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중요한 이유는 교사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정치적인 산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마 길거리에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이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도입되고 그렇게 청년 일자리 탈피하는 게 옳죠. 이게 아마 대부분 생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말로 이걸 지장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실제 임금 피크제가 실시돼도 청년 일자리가 늘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이제 계속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런 프레임을 계속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돼야 청년 일자리가 20만 개, 30만 개가 늘어. 근데 처음에 딱 듣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매혹적인 얘기예요. 어른들이 조금 자기 임금 깎아서 애들 일자리 더 늘려주자는데 이것이야말로 상생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딱 그런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뭐 연구원에서는 이런 걸 막 해서 그게 상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는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너무 그 구조적으로 복잡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으로는 이 정부의 얘기가 상당히 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그래도 소수 세력이 총파업으로 맞서고 저지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마 정부에게 그걸 밀어붙이도록 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되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이 있고 정책 담당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민주노총 같은 조직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강력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그러면 뭐 쉽게 이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게 법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동의 절차가 전혀 없이 이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까? 이런 의구심은 좀 듭니다. 어쨌든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되고, 게다가 그 10%는 이미 기득권자다. 예. 이미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원이라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양심적인 시각인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네.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실제 그 10%라도 지키기 위한 내부의 처절한 싸움은 정말 눈물겨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임금 피크제가 진행이 되면 90%의 이 노동조합에 들어와 있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은 무력하게 임금 피크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청년층 일자리 문제와 임금 피크제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진실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고용 유연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참 말도 어려워. 노동시장 구조개혁. 예. 이 내용 중에 이제 사실 정리해고를 합법화하는 이 시도에 이어서 일반 해고라는 말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고면 해고지 또 일반 해고는 뭔지. 그래서 일반 해고를 어떻게 도입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임금 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법에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것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미명하에 합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해고도 지금 이미 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판례들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직장에 직원이 50명 있는데 근무 성적 평가를 50등을 계속하는 사람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 부당해고다 이건. 이런 판결은 있어요. 왜냐하면 50명이 있으면 항상 50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한 명짜리면 49등. 그럼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결격 사유가 명백히 있기 전에는 50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걸 일반 해고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개념을 새로 신설하면서 이런 경우에 법망을 피해서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제도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만들어지면 이건 근로기준법 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하위 규정이어서 국회법이 개정됐으면 그 개정해라 이런 요구를 국회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해고라는 제가 해고는 딱 둘밖에 없어요. 징계해고, 정리해고. 가끔 회사에서 자동퇴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사실상의 부당해고입니다. 자동으로 어떻게 퇴직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기 발령 몇 개월 이상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대기 발령 자체가 징계이기 때문에 이건 징계해고예요. 그리고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경우는 수천 가지입니다. 뭐 수만 가지 되겠죠. 그 사람이 이것도 팔자지 뭐 이러고 포기하면 법적인 다툼이 안 생기는데 너무 억울해서 뭐 진정, 고소, 고발, 구제 신청, 가처분 신청, 민사소송 해고된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게 한 7개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네. 이걸 이제 제기해서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나 판사가 이제 노동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판단의 근거는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는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딱 한 줄밖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당한 사유인가 아닌가를 이 수천 수만 가지의 해고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법에는 없지만 판사들이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재정합의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징계해고 사건을 판단할 때는 요 기준으로 판단합시다.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재정합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3가지예요. 해고 절차, 해고 사유, 징계권 남용. 딱 요 3건을 딱 보고 여기 어긋나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이건 부당해고다. 이게 이제 징계해고입니다. 다음 정리해고는 정리해고 조항이 없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한 40년 동안. 근데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원 이게 옛날부터 감원이라는 단어로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감원당한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판단의 기준은 딱 근로기준법 그 한 줄입니다. 정당한 사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정례고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판단합시다. 그게 이제 네 가지 기준을 만든 거예요. 정례고 정당성 요건 네 가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대상자 선별이 공정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법에 들어오면서 이게 정례고 그 조항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법률 전문가가 볼 때는 없던 규정이 생긴 게 아니에요. 어차피 법원 내부의 판사들의 판단 기준이 그냥 근로기준법으로 장소를 옮긴 거에 불과한데 드디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정례고법이 도입, 이게 엄청난 파고 효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야 이제 정례고 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노동자도 야 이제 정례고 당하게 생겼어. 근데 실제로 법리상으로만 보면 더 불리해진 건 없어요. 노동자들에게. 어차피 법원 내부 판단 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옮긴 거니까. 네. 근데 이걸 도입할 때 법원 내부에 가장 노동자에게 불리했던 판단 기준을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그때 날치기 통과됐다가 뭐 김영삼 정부 말기 때 그 날치기 통과됐던 법을 총파업투쟁 몇 개월 하면서 무효화시키고 그대로 그 네 기준만 지금 법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 기준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주관적인 것, 그러니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그 긴박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어디까지였냐 하면요. 몇십 년 동안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이게 노동자에게 있어서 해고는 생존의 근거가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기업은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정신인 겁니다. 네. 제가 노동상담을 오래 했는데 정례고 사건으로만 몰아가면 다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회사가 도산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체가 요 몇 명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례고 사건은 거의 대부분 이겼어요. 그랬다가 이 문민정부 말기에 기업의 입장이 계속 판결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상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판결이 이제 쌍용 자동차나 콜트콜텍까지 온 겁니다. 콜트콜텍은 회사 경영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떤 해석을 붙여줬냐 하면 미래의 경영상 위험까지 예견되는 경우에 정례고도 정당하다. 이런 판결을 한 거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도 사실 경영상의 문제가 없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가 밝혀졌잖아요. 이 사람을 해고하지 쌍용차가 이 노동자 해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했어도 도산하지 않고 지금 잘 나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매출이 많이 늘었다니까.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도 경영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아주 신출귀몰한 해석을 대법원들이 한 거죠. 근데 일반 해고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중에 일반 해고라는 용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정례해고나 징계해고상에 저촉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일반 해고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법원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무 성적이 저하된 사람들을 그리고 되는 핑계가 뭐냐면 유럽이나 국민은 다 이미 도입돼 있다 이게. 근데 그 나라는 기본적 고용계약 상태가 연봉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해고가 아니고 그냥 연봉 계약이 끝나면 좀 무능한 사람과는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걸 한국에서는 이미 다 그 제도가 도입돼 있다. 근무 성적이 낮은 사람을 해고하는 제도가 이미 있다. 내가 볼 땐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리해고도 마찬가지지만 근무 성적 저하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그러한 문구가 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가 근무 성적이 저하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또 법원으로 다시 가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일단 해고를 당한 사람은 싸움을 통해서 뭐 나중에 이기든 지든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또 견뎌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법리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 만약 사용자를 규제하는 제도는 많이 만들어질수록 좋습니다. 네. 노동자를 규제하는 규정들은 없을수록 좋은 거죠. 네. 노동법은 이제 두 가지거든요. 집단적 노동관계법, 개별적 노동관계법인데 개별적 노동관계법은 많아질수록 노동자에게 좋고요.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적어질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또 일반 해고에서 보면 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 보면 저성과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성과를 판단하는 것도 회사잖아요.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령 뭐 제가 회사에서 저한테 판단하기에 물어보는 겁니까? 네, 진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모르는 표현이 거 물어보면 나와요. 안 되는데. 저성과자가 나와서 저성과자가 있고 이 사람을 다른 업무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도 안 되면 해고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 내용인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성과가 엄청 낮아요. 그렇다고 근데 제가 저한테 국방부로 보내. 예, 국방부 기자를 예, 출입 뭐 기자를 신문을 너는 기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신문을 한번 팔아볼래? 이렇게 해서 신문을 팔게 해요. 근데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르지 잘할 수. 너는 신문을 파는 것도 안 되니까 해고야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더 잘할 수 없는 업무를 맡긴 다음에 그렇게 해고할 수도 있는 게 되는 지금은 건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그때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예, 그 노동시장 그런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이제 거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한국은 근무성적 평가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객관성이 없습니다. 아주 후진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량한 평가를 받겠습니까? 위에다가 바른 말하고 그냥 입 바른 서로 말을 한 사람, 노동적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집중적으로 근무성적 저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수단도 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또 그 회사 권력에 좋게 보이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럴 네. 때 오히려 기업 전체가 뭐라고 해야 개혁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낡은 어떤 후진적인 문화로 이렇게 퇴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조차 굉장히 문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조차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진보적이다 이런 얘기 했다가 네가 바라는 사회가 뭐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낙후돼 있다는 겁니다. 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거죠. 정의롭고 유능한 직원들을 내치는 한국의 이런 인사노무 시스템이 주주 자본주의 시각으로 볼 때도 옳지 않은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뭐 임금 피크제 그다음에 일반 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용 유연성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야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는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되는 것인가? 청년 이런 일자리는 대안들을 아주 간단한데요. 청년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노벨상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노벨상 제정될 당시에 경제학상이 없었잖아요. 네. 60여 년 지난 뒤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어거지로 만들어지다시피 한 게 노벨 경제학상인데 그래서 되게 주류 경제학자가 많이 받았습니다. 하이에크 이런 사람 대표적이죠. 네. 그랬다가 2007년 말 2008년 초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게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큰 경각심 불러일으킨 거죠. 네. 야,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경제체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노벨 경제학상 추세가 그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폴 크루그만 교수가 받은 거고요. 뉴 케인지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다음에 2009년에 앨리스 오스트롬이라는 분이 받았는데 이때는 이제 이분이 무슨 경제학자냐 이런 주류 경제학자들이 비판이 있을 정도로 이 앨린 오스트롬은 거버넌스를 평생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미국 할머니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2010년도에 다이아몬드, 모텐슨, 피사이데스라는 요 세 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최초로 노동경제학 분야의 수상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로가 뭐냐 하면 이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이나 기업에 맡겨는 절대 풀리지 않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이걸 풀어야 한다. 네. 이걸 데이터로 증명한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무렵에 이명박 대통령 계속 청년 실업 이야기할 때도 뭘 강조했습니까? 너무 눈높이가 높아서 실업이 발생한다. 수도권 대기업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기업 지방에 다 취업하면 거기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까 이 청년 실업 현상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들어야 돼요.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라고 부르죠. 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담당 교사님 연수할 때 만났더니 정부에서 또 취업률 높이라고 얼마나 압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취업률 달성하지 못하면 장학금 줄이겠다 막 이런 협박까지 하면서 폐교하겠다 이런. 그래서 막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업은. 그래서 마구잡이로 취업을 시켰는데
농공단지 한 회사에 학생들 4명인가 5명가를 예. 취업시켜 데리러 갔대요. 사장이 하여튼 4년인가 계속 취업이 유지가 되면 받는 혜택이 뭔가 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이 인내심이 없어서 4년을 못 버틴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회사 옆에 허름한 건물에 거기 기숙사라고 아이고. 그 슈퍼마켓도 없는 동네에 학생들 5명을 그 방에다 놓고 나오는데 거기서 4년을 있으라는 건 애들 보고 죽으라는 듯 해가지고 오면서 눈물 나더라는 거예요. 애들 놓고 오는데. 그러니까 4년 졸업할 때까지 거의 매년 1,000만 원씩 학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아니면 대학 졸업하지 않은 청년이라고 해도 그런데 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에 130만 원 받고 싶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임금을 해소하고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름길이고 이건 사실 경제학의 ABC거든요. 그러니까 폴 크루그만 교수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게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부자 감세보다 노동자 임금을 높이는 것이 불황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일관된 주장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국내 총생산 규모가 세계 14위입니다. 그러니까 총생산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노동소득 비중이 너무 낮잖아요. 우리는 낮아요. 지금. 그리고 노동소득 비중이 너무 낮으니까 한국 정부만 노동소득에 포함시키는 이상한 소득이 있어요. 그 자영업자 소득이잖아요. 전 세계 자영업자 소득이 가장 높은데 근데 자영업자 수가 우리가 가장 많잖아요. 사회안전망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인데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시켜도 한국의 노동소득은 너무 낮은 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소득 증가율, 우리 한국 경제가 단군 이래 가장 잘 나갔다고 하던 한 20년 동안에는요. 총소득, 기업소득, 가계소득이 증가율이 거의 8%로 세계가 동일했어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총소득은 거의 1년에 2, 3%밖에 안 오르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가계소득도 비슷합니다. 기업소득만 지금 거의 20몇 %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실감이 안 나지 그래프를 눈으로 보면요. 입이 안 다물어져요. 근데 어쩜 그렇게 돈을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일자리를 안 만들까요? 그 그러니까 재벌 지금 기업들. 임금 피크제 만들어 봐야 이 남는 돈이 기업 그 현금 보유 자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도 벌써 뭐 매년 25조에서 35조씩 다 쌓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만드냐. 국가가 그렇게 안 만들어도 되게 해주니까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거기에 강제성을 가하면 당연히 하겠죠. 예. 그 강제성을 기업 쪽에 지금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쵸. 노동자 쪽에 하고 있는 거죠. 각종 정책을 그 통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인데 구조를 잘 개혁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저임금을 없애고 최저임금 인상하고 예. 그게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청년 고용 할당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그것도 강력하게 중요한 정책이죠. 그것도. 예, 그렇게 해서 좀 공공기업, 공기업,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그런 재벌 기업들이 좀 선도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더 확충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30년대 공황이 자본주의 경제 최대 위기였잖아요. 근데 예. 그때 미국 루즈벨트 정부가 그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 올라가면 노동자 힘이 강해지고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건전한 내수가 창출되고 구매력이 창출된다. 이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그래야 포드 자동차도 많이 팔린다. 이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었고 사실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을 계속 노동자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이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이 쌓아두고 있는 돈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노동자 쪽으로 계속 옮겨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건데 국민 정서나 이런 것이 여기까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를 또 자신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한희 기자님이 지금 이 문제를 소위 노동운동 진영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런 걸 좀 더 잘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더 설득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주시면 아마 듣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민을 해요. 근데 뾰족한 방법이 없고.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되게 답답한 게 정부는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프레임을 되게 잘 짜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사실 앞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년층과 청년층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짠 건데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렇게 좋은 잘 먹히는 프레임을 못 짜고 있는 게 좀 아쉽죠. 근데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경우는 전 되게 잘 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확 와닿게 하는 최저임금이 너의 임금이고 이게 일반 해고 요건 완화도 너의 일이다라는 걸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호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 대기업들이 돈 잘 벌고 있다는 걸 안 믿지? 거기서 좀 돈 좀 내놔 이런 거 해도 될 텐데. 그걸 이제 경제 염려증이라고 병명을 붙인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경제 염려증. 네. 그래서 있어도 더 있어야 되고 없을 때를 대비해야 되고.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 막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게 뉴스에 계속 강조되고 맞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걱정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9시 뉴스에서 막 기자들이 그걸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한 젊은이가 트위터에 쓴 글이 있었는데 이 방송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욕설이 나오긴 해요. 괜찮아요. 삐처리 해드릴게요. 이 경제 이 개새끼는 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었던 적이 없어. 맞아요. 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모든 몫에 대해서도 그럼 경제가 어려워져. 이렇게 위축시키는 통치 수단이 돼버린 거죠. 한국 기업은 경영자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를 둘러봐도 기업이 이렇게 빨리 돈을 많이 버는 나라가 좀 어렵다. 찾아보기 어렵다. 그걸 이제 기업 경영진 중에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좀 경제를 조금 덜 염려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망한다고. 그렇지. 8시간 근무할 때도 이러면 망한다. 대체 휴일제 할 때도 이러면 망한다. 그러면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을 텐데. 안 망하고 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조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청년 일자리는 늘어야 한다. 근데 그 늘리는 방법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는 아니다. 그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거 하나 우리가 알았고, 모두 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그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적인 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틀을 벗어나서 어떤 행정지침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왔고요. 일반 해고 여건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건 결국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좀 죽이는 이런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돼야 되는데 자꾸 개혁의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자, 어떤 방향으로? 저는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했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한희 기자한테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네네. 보니까 법망 피하려 5인 미만 사업장 만드는 출판사, 요거 네. 뭔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근로기준법에 보면 5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항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고에 대한 이제 부당해고 구제를 소송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출판사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근데 어떤 출판사에서는 6명이면 일부러 이제 1명, 2명을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 시간도 제한이 없고 연간 야간 수당 이런 것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너가 해고가 돼도 부당해고 소송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은 막 많이 시키고 나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행할 겁니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못하면 바보인 거죠. 그렇죠.
규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돈 안 주고 일도 많이 시킬 수 있는데 얘가 못하면 해고시키고 다른 애 또 데리고 오고. 네. 이거 메르스 때문에 임금 깎인 병원 청소 노동자 이 얘기도 잠깐 해주세요.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다른 거 할게요. 아 그래 뭐요? 네. 아 그거는 회사 측 말도 제가 기사에 반영했는데 일리가 있긴 해요. 시기상 좀 맞아떨어지긴 하는데 메르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아주 있더라고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자네요. 제가. 근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왜냐하면 회사가 그러니까 병원이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졌다라고 비상 경영을 선포해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여요. 그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전날에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회사 하루 만에 병원에서 가장 어렵고 이렇게 돈을 못 받는 우리의 네. 임금을 깎였네라고 되는데 회사의 얘기는 계속 그 전부터 사실 이제 회사 하는 말은 임금을 이제 이게 도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 왔고 다만 계약을 하는 시기가 그 다음 날이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네, 오늘 노동시장 구조 개혁 정말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계약되지 않도록 또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시간 넘게 두 분 너무너무 선생님 고생하셨고 예. 이한희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알리는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풍자와 비판의 패는 강자를 향해 날을 세우고 약자를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생동하는 역사를 그려낸 전 세계 86명의 만평가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볼 수 있는 책, 도서출판 문학동네가 펴낸 새 책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 노유진의 정치카페 네이버 카페 이벤트 게시판에 우리 테라스에 바라는 점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를 신청해 주시면 그중 10명을 선정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정원 선생님은 또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